국정원 직원의 의문의 죽음 이후에도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이번엔 국정원 직원의 사망 현장에 국정원 직원들이 가장 먼저 도착했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현장 오염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제 정부가 2015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경제 활력에 중점을 뒀다는데 내용을 보면 이번에도 법인세 정상화 하나 없는 대기업 편들기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방북 중인 이희호 여사와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남이 이뤄지더라도 방북단엔 정부 인사 하나 없어 남북 화해의 기회를 박근혜 정부 스스로 박차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 유가족들이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70년도 전에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의 자손들이 직접 나선 건데 어떤 사연이 있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작년 여름 국회에서 처음 시작한 세월호 유가족들의 방송인 416TV가 1년이 됐습니다. 1년 동안 세월호 참사 유가족 눈으로 담은 기록들을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국정원 해킹 의혹. 이번에도 이대로 묻히는 건지 심히 의론스럽습니다. 국정원 직원의 의문의 죽음 이후에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국정원 직원의 사망 현장에 국정원 직원들이 가장 먼저 도착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최대 1시간 30분의 현장 장악 시간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현장 오염의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안은필 기자와 함께 이 사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국정원 직원 임무 과정의 사망에 대한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국정원이 개입한 정황 증거들만 추가로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야당이 자료 요구를 했다죠? 예, 그렇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오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과 협의한 결과라면서 국정원에 15개의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오는 10일 안행일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 임 과장의 사망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국정원이 해명해야 한다는 건데요. 신 의원이 요구한 자료는 크게 국정원의 임 과장 위치 추적 여부, 임 과장 부인의 석연찮은 경찰 신고 과정에 국정원이 개입했는지 여부, 그리고 사망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것으로 추측되는 국정원 직원들의 현장 오염 가능성 등입니다. 특히 어제 공개된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녹취록과 관련해서 국정원 직원들이 사망 장소에 최초 도착해서 최소 30분에서 최대 1시간 반까지 현장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며 현장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취했던 조치사항과 국정원 및 국정원과 본원과의 연락 내용, 그리고 본원 지시자와 지시 내용, 국정원이 119에게 알린 시각과 국정원이 119에 현장 통제를 넘긴 시각 등을 밝히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녹취록을 공개한 양근서 경기도의회 의원은 소방당국이 수색할 당시 다수의 국정원 직원들이 함께 있었다고 주장했는데요. 녹취록 내용을 보면 당시 수색 현장에 국정원 직원들이 등장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국정원이 수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도 있습니다. 국정원이 해킹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해 진상규명이 난항을 겪던 상황에서 임 과장 사망 현장에 국정원 직원이 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정원 해킹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지 주목됩니다. 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 임 과장의 부인이 경찰 신고를 취소했다가 다시 한 점이 일단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국정원이 임 과장에게, 그러니까 임 과장 부인에게 119 신고를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죠? 예, 그렇습니다. 노컷뉴스가 야권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지난달 정보위에 참석한 국정원 3차장이 임 과장 부인이 119 신고를 하도록 하라라고 자신이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다는 겁니다. 국정원 3차장은 또한 임 과장이 새벽에 나갔다는데 출근을 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고 위치 추적 장치를 작동해보라고 지시했으며 임 과장의 휴대전화가 발견된 곳 인근에 있던 직원을 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정원이 임 과장의 사망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증거가 드러난 셈입니다. 또 한 가지 짚어볼 부분은 경찰이 아닌 119에 신고하라고 지시했다는 점인데요. 국정원이 경찰의 개입을 최대한 늦추려고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임 과장의 부인은 사건 당일 오전 10시쯤
처음으로 119에 신고했고 소방대원이 경찰에도 신고할 것을 권유하자 경찰에 위치 추적을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10시 반쯤 돌연 경찰 신고를 취소했는데요. 그리고 또다시 1시간 20분 후인 11시 51분쯤 다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이 시각은 임 과장이 발견되기 4분 전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이 과정 역시 국정원의 지시를 받고 따른 것 아니냐는 지적인데요. 새정치연합은 수사 권한을 가진 경찰이 현장에서 의도적으로 배제된 것으로 국정원 직원의 죽음에 대한 의혹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확산되고 있습니다. 숨진 국정원 직원의 부인이 경찰이 아닌 119에 신고한 것은 알고 보니 국정원의 지시를 받고 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현장에 소방관보다 국정원이 직원들을 가장 먼저 투입한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불법 해킹 사찰 의혹의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국회의 진상규명에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 반면 새누리당은 새롭게 제기된 의혹에 대한 언급은 없이 국정원 해킹 의혹 제기는 결국 국정발목 잡기용에 불과하다고 야당을 비판했습니다. 묻지마 의혹 제기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민을 혼란케 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은 국가 안위를 흔드는 세력과 과연 무엇이 다른지 자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네, 다른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광복절 특별사면이 이루어질 거라는 걸 어제 보도해드렸는데, 근데 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이제 알려지고 있는 최태원 SK 회장이죠. 그 면회 공간을, 교도소에 있는 면회 공간을 개인 휴게실처럼 사용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 회장이 변호사 접견권을 활용해서 변호사 면회 공간을 개인 휴게실처럼 사용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회장이 복역 중인 의정부 교도소에는 변호인 접견실이 7개 있는데요. 그중 한 곳을 최 회장이 독점하듯이 사용했다는 겁니다. 또한 변호인 접견실은 재소자가 변호사와 면담하며 변론을 준비하기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이미 확정 판결을 받은 최 회장의 경우 원칙적으로 변호사 접견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최태원 회장은 지난해 2월 회사 돈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최종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SK그룹은 정당한 변호인 접견이었을 뿐 어떠한 문제도 없었다며 최태원 회장은 확정된 사건 외에도 법인과 함께 고발된 사건이 있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SK와 한화는 최근 일자리 창출과 채용 규모 확대를 발표한 바 있는데요. 두 기업의 회장이 이번 특사 대상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앞서 한화그룹은 정부의 사면 관련 입장이 나오기 나흘 전인 지난 2일 하반기 채용 규모를 상반기보다 2배 가까이 늘린다고 발표했고 SK 역시 정부의 사면 언급 하루 전인 지난 5일 청년 2만 명을 대상으로 창업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래서 대기업 회장들을 사면해야 한다는 자랑을 할까 봐 우려가 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에 맞춰서 정부가 2015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경제 활력에 중점을 뒀다는데 내용을 보면 이번에도 대기업 편들기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대기업 법인세 정상화는 고사하고 비과세 감면 축소 방안도 없습니다. 노동자들에게만 일방적인 양보와 타협을 요구하고 있는데 장부경 PD가 세법 개정안을 정리해봤습니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2015 세법 개정안을 중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제 활력 강화 방안입니다. 청년 고용 증대 세제가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 전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증가한 직원 1명당 500만 원씩 법인세를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체크카드와 현금 영수증의 소득 공제율을 확대해 내수 소비를 확대시키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카메라, 시계, 가방 등 개별 소비세 부과 기준액 역시 현행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다음은 공평과세 방안입니다.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 부과를 강화했습니다.
이번에도 종교인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가 포함됐습니다. 종교인의 소득을 종교소득으로 명시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경비 인정을 차별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종교인과세는 현 정권 들어 지속적으로 추진됐습니다. 2013년 9월 종교인 소득을 소득세로 보고 원천 징수하는 내용의 소득세법을 국회에 냈지만 일부 개신교 단체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2월 강제로 내야 하는 원천 징수 대신 종교인들이 자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 문턱을 결국 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민생안정 방안입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감면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시 세액공제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ISA를 도입했습니다. 이 ISA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ISA는 가입자가 예금, 적금, 펀드, 파생결합 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넣어 원하는 대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통합 관리하는 계좌입니다. 다양한 상품을 자유롭게 넣거나 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기존의 재형저축과 달리 가입 조건이 대폭 완화돼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3년에서 5년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중간에 출금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두 개의 금융상품의 투자에 각각 400만 원의 이익과 1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면 기존에는 이 4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각각 그 다른 바구니에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ISA가 도입되면 이 두 상품이 모두 한 바구니에 담긴 것과 같아 100만 원의 손실을 뺀 이 3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내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비과세 200만 원이 적용돼 결국 100만 원에 대한 세금만 부과되는 것입니다. 대기업이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지난달 국회 추경심의 과정에서 최경환 부총리가 한 말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기업들의 실질 세부담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인 법인세 실효세율은 그대로였습니다. 국민TV 뉴스 장부경입니다. 오늘로 사흘째인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유 여사가 방북길에 올랐다는 소식을 어제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 북한의 공식적인 초청을 받은 만큼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 성사 여부가 주목되고 있는데 다만 이유 여사의 일행 중 정부 인사가 없어서 남북 화해의 기회를 박근혜 정부 스스로 박차는 것 아니냐는 지적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창수 코리아 연구원 원장과 함께 이유 여사의 방북길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이호 여사가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과의 이 만남 여부가 지금 좀 회자되고 있는 가운데 일단은 방북길 자체에 대해서 좀 의미를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원장님? 방북의 의미 지금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남북관계가 가까워할 정도로 꽉 막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올해는 분단 70년, 광복 70주년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남북관계 변화 조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 조짐이 없는 답답한 상황에서 분단 70년을 그대로 우리가 보낼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호 여사의 방북이 분단 70년에 우리가 남북 화해를 위한 어떠한 작은 노력이라도 남겼다는 그런 정도의 제한적인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의미가 제한적이냐면은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객관적인 상황이 너무나 엄중합니다. 아마 8월 14일 전에 아베 총리는 과거사를 부정하는 담화를 발표할 겁니다. 그리고 10월 10일에는 조선노동당 창건 70주년 때 북한이 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구조적인 제약 요인이 너무나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호 여사의 방북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은 남북관계에 뭔가 실마리를 푸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런 정도의 획기적인 의미라기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했다는 것을 역사에 족적을 남기는 그런 의미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굉장한 지금 의미가 있는데 이런 가운데 이호 여사가 좀 어떻게 보면은 육로가 아니라 항로를 통해서 방북을 했습니다. 그 왜 육로를 이용하지 않고 지금 항로를 이용했는지 그 의미도 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앞으로 남북 관계가 잘 되면은 육로, 항로, 바닷길 뭐 다 다방면적으로 남북을 이을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호 여사는 지금 굉장히 고령이시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평양까지 도로로 간다면은 도로를 연결하는 거리는 대략 250km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2시간 이상 걸리는 장거리입니다. 그래서 이호 여사의 고령을 고려해가지고 육로를 선택하지 않았나 추측합니다. 항로 같은 경우에는 대략 아마 1시간 이내가 걸릴 겁니다. 근데 항로도 우리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직항로는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서해 쪽으로 조금 빠져나갔다가 서해에서 다시 북상을 한 다음에 다시 우회전해서 평양의 순안공항에 도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자를 이렇게 뒤집어 놓은 것 같은 그런 항로입니다. 군사적 이유 때문입니다. 근데 항로로서 평양을 방문한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특별히 강력하게 지시를 해서 평양의 순안공항을 현대화시키는 그래서 그 신청사가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대표단 이호 여사를 비롯하여 18분의 방문단이 남한 사람으로서는 처음으로 평양의 순안공항의 신청사를 통해서 북한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평양의 신청사를 또 둘러본다는 점에서도 항로 방북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약간 좀 선전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판문점을 통해서 노란 선을 지났던 그 상징적인 의미가 상당히 오래 기억에 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호 여사 마찬가지로 이렇게 육로로 갔을 때 그 국민들의 주목도나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을 것 같아서 이렇게 여쭤봤던 건데 그 어떻게 보십니까? 육로의 길 자체가 물론 길 자체가 좀 어려운 길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로에 대한 이런 것들이 의미가 좀 더 남다르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기회가 되면은 육로를 통해서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많이 생기기를 저도 바랍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 육로를 통해서 방북했습니다. 그거는 군사 분계선을 노무현 대통령이 걸어서 넘어갔다는 것을 말합니다. 군사 분계선이라는 것은 남북을 가르는 실질적인 선입니다. 물론 그 선은 지도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군사 분계선은 실제상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 군데군데 팻말로서만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남북을 가르는 선이기 때문에 이것을 넘어섰다는 것은 분단의 선을 넘었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약간의 이제 국민들에게 군사 분계선의 어떤 실체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노란 선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만들었던 겁니다. 분단을 뛰어넘는다 이런 의미겠죠. 네, 일단은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방금 전에 지적해 주셨듯이 김창수 원장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이호 여사를 수행하는 방북단이 18명입니다. 그런데 백낙천 선생도 있고 뭐 여러 이제 시민사회 이제 원로들이 많이 계신데 눈여겨볼 점은 정부 관계자가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우선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민간 차원의 방북이기 때문에 정부 관계자가 참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정부 관계자가 참여했을 경우에 이 방북 자체가 정부로서는 어떤 성과를 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가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순수한 민간 차원의 교류가 됨으로써 정치적 성과가 없어도 정부로서는 부담이 없고 또 북한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 봐야 될 거는 정부 대표단으로서 정부 관계자가 참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행사를 원만하게 잘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실무자가 참여하는 것은 그동안의 남북 교류의 역사에 있어서 관행처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실무자도 방북 지원을 하는데 전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또 언론도 지금 취재 차원에서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 아주 냉랭하게 얼어붙은 남북관계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 18명 가운데 비밀리에 뭔가 이렇게 물밑 접촉을 위해서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8분의 신분은 이미 다 드러났기 때문에 뭐 비밀 접촉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오히려 정부 관계자는 아니지만은 이 대표단에 포함되어 있는 분 중에 통일준비위원회, 대통령이 위원장인 통일준비위원회에
사회문화분과위원장인 김성재 위원장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성재 위원장은 김대중 정부 시절에 장관을 했었고 또 김대중 평화센터의 관계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정부의 어떤 대통령위원장으로 있는 그런 통일준비위원회의 한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분야 책임자이기 때문에 이분이 어떤 모종의 역할을 해보려고 노력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공적 임무는 아닙니다만은 민간 차원의 방북에서 신축적으로 재량껏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나흘간의 일정이죠. 전태 일정이 나흘간의 일정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어쨌든 북한의 공식 초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고 김정은 위원장이 초청을 한 건데 결국에 이제 중요한 점은 마지막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이 이호 여사와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 어떻게 성사 여부를 보십니까? 지금까지는 아직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호 여사께서는 돌아오시는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밤이나 또는 내일 오전 평양 일정이 그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만은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호 여사를 만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선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김정은 위원장이 초청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북한은 관례적으로 자신들이 초청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성의를 표시해서 자신들의 국가적 이미지를 그렇게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노력을 합니다. 특히나 북한으로서는 미풍양속을 연장자를 존중한다는 그런 미풍양속을 북한이 충실히 따르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이제 이호 여사가 원래 예정에 따른다면은 12시경에 평양 순환공항을 출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행기는 정기 항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남쪽에서 우리가 전세기로 해서 가지고 간 비행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의 평양 출발 시각은 굉장히 신축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그동안에 북한의 이 김정일 위원장 시절부터 북한의 최고 지도자들이 보여줬던 남쪽에서 방문한 사람이라든가 또는 해외 인사들과의 만나는 경우를 보면은 일종의 어떤 깜짝 어떤 만남을 통해 가지고 만남의 효과를 극적으로 굉장히 높이려고 했던 차원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로 본다면은 2005년도입니다. 2005년도에는 당시에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습니다만은 그때는 남북 관계가 북핵 문제를 비롯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남북 당국 간 회담도 일시적으로 멈춰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당시 통일부 장관이었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대통령 특사로서, 물론 북한에는 특사라고 공개는 하지 않았죠. 대통령 특사로서 6월 15일 날 평양에서 열리는 6.15 5주년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일 위원장 면담을 요청했습니다만은 마지막 날 6월 18일 날 평양을 떠나게 돼 있었는데 평양을 떠나기 바로 직전에 정동영 장관과 김정일 위원장의 면담이 성사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북한이 육자회담과 남북 장관급 회담에 복귀하는 것들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이 허심탄회하게 논의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저는 내일 12시에 이호 여사가 출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일 12시 출발하기 전에 면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으로서는 저는 이호 여사가 고령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초청으로 평양을 방문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고령의 이호 여사를 김정은 위원장이 마땅히 만나는 게 타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저는 어떤 바람이 있습니다. 이호 여사를 비롯하여 대표단들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다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을 비롯하여 해외에 처음으로 면담을 하는 그런 일이 됩니다. 물론 이호 여사가 김정일 위원장 조문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김정은 위원장을 잠깐 확인했습니다. 그때는 상중이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해외 인사들 가운데 데니스 로드맨이라고 미국의 농구 선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농구 선수가 김정은 위원장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만은 그 데니스 로드맨 역시 농구 선수입니다. 근데 이번에 방북단 같은 경우에는 남한 사회에서 각계의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특히나 백낙천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분단 체제론을 이야기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진보적 지식인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과 김정은 위원장이 함께 만난다면은 한국 사회를 비롯하여 국제사회에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보다 객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북한이 이 기회를 살려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호 여사를 비롯하여 남쪽의 방북단을 꼭 만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 역시 그렇게 바라고요. 만약에 이렇게 성사된다면 당연히 이렇게 지금 경색되어 있는 이 남북 관계에서의 뭔가 좀 큰 진전, 큰 걸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하나의 작은 출발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제 중요한 것은 최근에 북한하고 중국 사이에 과거에 대결적인 그런 상당한 긴장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씩 북중 관계가 풀리려는 그런 조짐들이 북한하고 중국의 양쪽 최고 지도자들 사이에서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이유 여사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난다면은 북중 관계를 비롯하여 한반도 동북아시아에 조그만 작은 어떤 해병을 위한 그런 물꼬가 트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북한이 국제사회에 북한도 대화에 나설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유 여사의 방북은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이유 여사 방북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의 직접적인 메시지가 전달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의 관심 속에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남북 정상 사이에 있어서도 작은 신뢰를 만드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임기가 얼마 절반 정도로 지난 시점인데, 그렇게 봅니다. 올해가 이제 남북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제 이호 여사의 이제 방문을 비롯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좀 좋아질 거라고 보십니까? 올해 6.15 15주년 기념 행사를 남북한이 함께 치르지 못했습니다. 남북 민간 차원에서 6.15 행사를 치르기 위한 논의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건 역시 남북 당국이 충분히 민간 행사를 지원하지 않음으로써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이번 8.15는 분단 70주년, 광복 70주년입니다. 그래서 8.15 행사라도 남북 민간 차원에서 정부가 힘들면은 남북 민간 차원에서라도 진행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이번 8.15 행사도 남북 사이에서는 어떠한 공동 행사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광복 70주년이라는 말은 어떻게 본다면 속빈 강정처럼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 여사의 방북을 통해 가지고 작은 실마리라도 좀 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만은 그러나 현재 남북 관계의 냉각 정도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동아시아 정세의 엄중함 이런 걸 놓고 볼 때 이번 8.15를 통해 가지고 남북 관계가 쉽게 풀릴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오늘 오후에 일제강제동원 희생자 유가족들이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70년도 전에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의 자손들이 직접 나선 건데 태평양 전쟁 때 강제로 끌려가 부모님 유골도 못 찾고 산 후손들의 목소리를 직접 담고 왔습니다. 뉴스K 김병수 감독입니다. 전사를 했는데도 지금도 유골을 못 찾고 있습니다. 태평양 전쟁 말기 1941년부터 1945년 8월 10일 해방될 때까지 강제로 동원돼서 갔던 한국 조선 사람들의 현재 돌아오지 않고 있는 사람들의 후손들 자제분입니다. 박정희 정부에서 65년도에 한일회담 열고 8억 달러를 받아왔는데 거기서 무상 상업부를 받아온 거 있어요. 그거 이제 포함되지 8억 불에. 그게 일본 정부에서 지금 모였던 국외 전사자들한테 주라고 12,000명 명단하고 주었던 거예요. 근데 박정희가 그걸 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포스코, 뭐 경부고속도로 건설 다 국가에다 경제 발전에 써서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돈 받아온 거 그걸 돌려달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배상해라. 그리고 일본은 사죄해라. 강제로 끌어갔으니까. 뭐 이게 속된 말로 피가 끓죠. 70년 동안 하나 해결되는 거 없고 일본에 가서 우리가 소송을 한 우리 피해자 단체장들이 한 90건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일본 정부에서 전부 기각 판결. 뭐야? 박정희 줬어. 왜 고가스바티 우리한테 와? 지금도 그러잖아요. 박정희 다 일괄 타결했다고 그러잖아요. 일반 국민하고 정서도 동떨어졌고 특히 우리 일제 피해자들한테는 정말로 분통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지금 항의 전화가 무진장이 오고 바로 박근혜 박근영 씨 집으로 가서 항의 데모자라는 이런 지금 여론이 들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국민 정서와 전혀 맞지도 않는 엉뚱한 발언을 철부지 애가 한 것처럼 했습니다. 그건 아주 우리 일제 피해자들의 아주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전부 우리 일제 피해자 권익을 위하는 거고 권익이란 건 다른 거 없어요. 우리들 보상을 해달란 거지. 보상도 뭐 여기처럼 뭐 어거지로 예산을 짜서 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 돈 갖다 썼으니까 그 갖다 쓴 돈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정당당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바랄 건 빨리 우리 죽기 전에 특히 이 박근혜 정부에서 왜 선친이 저지른 일이니까 결자 해지 차원에서 이정부에서 해달라고 우리가 마지막 호소를 하는 거예요. 제발 우리 일제 피해자 고령자로 지금 다 죽고 있어요. 70, 80으로. 그 전에 이거 해결해서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눈 감고 해줬으면 대표로서 간절한 소망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영 씨가 일본에 가서 천황폐하 운운하면서 막말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나몰랑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일본에 대한 발언들이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특히 독도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강력한 입장을 밝혔던 것이 눈에 띄는데 조아라 기자가 관련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2006년 일본이 독도와 울릉도 사이에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 수역을 침범하자 노 전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지금 일본이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 전쟁에 의한 점령지의 권리, 나아가서는 과거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일본은 독도 주변 해상 탐사 계획을 국제수로기구에 통보한 후 측량선을 보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측량선이 영해를 침범하면 침몰시키라고 명령했고 결국 일본은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틀 후인 25일, 노 전 대통령은 국민에게 독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물리적인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잘못을 바로잡을 때까지 전 국가적 역량과 외교적 자원을 모두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어떤 비용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역사 교과서 왜곡,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과거 청산에 대해 자주 독립의 역사와 주권 수호 차원에서 정면으로 대응하겠다고 노 전 대통령은 공언했습니다. 3년 전인 2003년 6월 9일, 노 전 대통령은 일본 국회에서 이미 과거사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일본은 일찍이 서구 문물을 받아들여서 아시아에서는 가장 먼저 근대 국가를 수립했습니다. 한때는 제국주의의 길을 걸으며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에게 큰 고통을 주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아직까지 풀어야 할 과거의 숙제를 다 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일본 의원 7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국의 미래를 위해 과거를 적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나는 오늘 의원 여러분과 각계의 지도자들에게 용기 있는 지도력을 정중히 호소하고자 합니다. 과거는 과거대로 직시해야 합니다. 솔직한 자기 반성을 토대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평가하도록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야 합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도자의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친일 발언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씨는 노 전 대통령이 과거사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일본에 사죄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바람핀 남편을 소문내는 부끄러운 일이며 야스쿠니 참배 비판은 내정 간섭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9년 전 노 전 대통령의 담화는 명연설로 평가받고 있지만 최근 박 씨의 잇따른 발언은 이른바 망언으로 지탄받고 있습니다. 침묵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잊지 말아야 할 대목입니다. 국민TV 뉴스 조아라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어렵게 귀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코 문지성 양의 아버님과 어머님이신데 두 분 모두 세월호 유가족들의 방송인 416TV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활동이 내일이면 어느새 1주년이 됩니다. 문지성 양의 부모님 문종택 씨와 안명미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아버님부터 좀 짧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성이 아빠입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어머니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성이 엄마 안명미입니다. 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내일이면 416TV, 416TV가 1주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국회에서 농성할 때 처음 시작을 했는데 아버님 어떻습니까? 감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제가 좀 복귀를 해봤었는데 일단 좀 감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제 현장을 갔다 와서 아이들한테 사실 용서를 구하러 갔습니다. 1년을 좀 짚어보니까 너무 한 것이 없고 또 아시다시피 밝혀진 것도 없지만 유가족이 보는 416TV였는데 제대로 한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세월호 사고 현장을 어제 가서 아이들한테 용서를 빌고 왔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네, 일단 아버님 그러면은 영상을 당시에 딱 작년 8월 8일이죠. 당시 아버님 처음에 네. 국회에서 처음 그 출발한 그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 함께 일단 먼저 보시죠. 네. 예. (416TV가) 시작이 되었고요. 저희 416 방송은 엄청나게 많은 인력과 엄청나게 많은 물질적인 공세 속에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인원은 3명이고요. 시작은 작지만 끝은 반드시 진실이 규명이 되는 그런 답을 가지고 달려가는 TV이고 유가족들이 만들고 있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여기까지 와 있는 건가를 우리 언론들이 한번 지켜봐 주시고 서툴고 부족하고 망가지는 그런 장면들이 있더라도 진실과 진상 그 이전에 사실 그대로가 전해지는 우리 416 방송이 되기를 소망하며 힘겹게 이 방송을 보시는 분 끊어지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응원해 주시고 정말로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아버님이 국회에서 당시에 그 416TV가 어떻게 생겼는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떠세요? 다시 한번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시에 416TV가 유가족, 세월호 유가족들의 416TV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예. 지금 보니까 제가 저랬었군요. 시작한 동기는 이제 주위에 우리 기록위의 김종천 사무국장님이 계셨고요. 카메라를 저렇게 들이댄 이유는 이 땅에 1%도 안 되는 그런 권력층, 오로지 권력을 향해서 달려가는 전문 지식인이 아닌 정권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분들이 세월호 유가족들이 그 국회의사당 앞에 많이 모여 있었는데 쳐다보질 않아서 유일하게 지켜보니까 그 당시에 많은 언론들 카메라들이 있었는데 카메라가 들이대니까 목례를 하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거다. 그래서 카메라를 대니까 인사를 하더라고요. 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고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아버님이 당시에 그 국회, 그러니까 정문 입구에서 저렇게 다 계셨던 건데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지나갈 때 그 카메라가 없으면 그냥 지나가고 카메라가 있으니까 그제서야 인사를 했다는 거군요. 그렇죠. 뜻이 있는 분들은 카메라를 대지 않아도 와서 인사를 하시는데 굳이 여당 야당을 가르고 싶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국민TV 방송인에서 말씀드립니다. 아버님, 영상을 하나 더 봤습니다. 지난번에 아버님 직접 편집하고 만든 그 특집 방송이죠. 대한민국에서 세월호 유가족으로 산다는 것이란 그 영상을 봤는데 제가 전해 들은 바로는 2달 동안 직접 이걸 편집하고 직접 다 만드셨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면서 1시간이 넘는 영상을 보면서 저도 좀 참 눈물이 나서 좀 힘들었는데 아버님 어땠습니까? 그 영상들을 편집하고 준비하는 과정들이 좀 남달랐을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리죠.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좀 많이 여유였는데 이 계통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아십니다. 어떤 예를 들면 어머님들이 한 번 우시면 저는 영상물을 계속 반복을 해서 계속 반복을 해야 되니까 사실 그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흐르고 한 5분 만들다가 바깥에 나와서 쉬어야 되고 10분 만들다가 나와서 쉬어야 되고 그래서 참 어떻게 지금 가끔씩 보면 꿈만 같습니다. 그 만든 것이 좀 많이 울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참 어느 장면 하나하나 저도 좀 놓칠 수가 없어서 더 유심히 봤는데 그 아버님 1년 동안 어떻게 보나 씨, 성우 누나 보나 씨를 포함을 해서 아버님 그리고 다른 분들이랑 같이 세 분이서 출발을 했던 건데 이건 좀 외적인 부분인데 그 촬영 장비들을 지금 제가 들어오면서 보니까 아버님 상박대를 가방에 우체고 굉장히 어렵게 지금 제작을 하고 계신데 어떻게 제작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세요? 그 부분 좀 궁금한 점이 많은데. 예, 저희 416TV는 초창기에 굉장히 1년이 되는 시점까지 많이 어려웠습니다. 어렵다는 거는 장비는 우리가 82년도인가요? 소위 그 파동이 일어났을 때 파리쿡이라고 하는 그런 어머님들 회원들이 장비를 다 준비를 해주셨고요. 또 개인적인 그 독립 PD, 김대현 PD님 등등 해서 대한 언론들이 옆에서 많이들 도와주셨습니다. 초창기는 지금은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안정이 돼 있어서 4.16 가족 협의회도 나름대로 정리가 돼 있어 하는데 처음 1년 때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이렇게 사비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굉장히 많이 좋습니다. 아주. 아버님 제가 현장에서 세월호 취재 현장에서 아버님 너무 많이 자주 뵈가지고 참 그때 더 도움 못 드린 게 참 죄송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성호 군의 누나 박보나 씨도 함께했고 3명이서 출발한 이제 416TV가 현재는 몇 분이서 도움을 주고 계시고 근래 보니까 어머니도 굉장히 그 편집 활동이나 이런 거 굉장히 도움 주시고 계시던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는 몇 분이나 같이 동참해 주시고 계신가요? 어머니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사람이에요. 총 2사람이에요. 총 2사람이라 하시면? 네, 다 이제 학교로 돌아갔고요. 원래 이제 같이 하셨던 김중천 지금은 국장님으로 사무국장님으로 기억 저장소로 이제 자리를 옮겼어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지성이 아빠하고 딱 둘이 합니다. 어려운 점은 없으세요? 물론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도와주다가 없어지고 이제 제가 이제 확실하게 투입이 되니까 제대로 도와줄 수 있을까 하고도 겁도 났고 쫓아다녀야 되고 힘들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렇죠. 예. 어머님 그 특별 영상이죠. 아까 아버님께서 잠깐 말씀 주셨지만 대한민국에서 세월호 유가족으로 산다는 거 어머님도 같이 작업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옆에서 이제 같이 그때 이제 시간들이 있잖아요. 학생들은 그 시간들을 이게 모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간들을 이렇게 짚어주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도왔죠. 좀 힘드시겠지만 그 영상을 저희도 한번 같이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좀 짚어봤으면 하는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만큼 젖혀졌다는 거는 지금 거의 수직이란 말입니다. 롤러코스터 위로 올라갈 때보다 더 짜릿합니다. 우리 반 아이들 잘 있겠지요? 선상에 있는 애들이 무척이나 걱정됩니다. 진심입니다. 부디 한 명도 빠짐없이 안전하게 갔다 올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야, 나 아빠 통화만 하면 안 돼? 야, 나 아빠 통화만 하면 안 돼? 야, 나 아빠 통화만 하면 안 돼? 살려줘. 다리 아파. 살려줘. 스윗. 어떡해. 너무 무서워. 지금 이 상황은 지금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나 핸드폰 어디 갔는지 안 보여. 핸드폰에 올리면 존나 재밌겠다. 아빠, 나 듣기 싫어. 야, 물들어면 존나 재밌겠다. 아, 진짜 물들어면 진짜 우리 나가야 돼요. 엄마한테 전화해볼까? 엄마, 나 마지막 있으니. 어머님, 제가 이 영상을 준비했던 거는 그 1시간이 넘는 영상 속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국민들께 가장 알려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아프시겠지만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죄송하고요. 지성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어떤 친구였습니까? 문지성 양은? 우리 지성이는 좀 특별했어요. 제가 5남매를 뒀는데요. 다른 아이들하고 좀 달랐어요. 좀 특별히 좀 개성이 있다 그럴까? 처음에는 좀 생각이 좀 달라서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그게 얘구나.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받아들였어요. 생각이 달랐고, 이렇게 행동도, 남들하고 똑같이 안 하더라고요. 옷도 남들이 안 입는 거를 지가 입어보고, 그런 식으로 특이했어요. 제가 지성이 사진을 몇 장을 많이 봤는데 좀 이런 말씀 그렇지만 상당히 미인 예뻤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지성 양이 스튜어디스도 꿈을 꿨다고 들었습니다. 네. 두 가지를 꿨어요. 이제 연예기획사에서도 이렇게 오라고 손짓해서 한번 가서 또 테스트도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얘가 자기는 그쪽에는 확실히 마음이 없다고, 이쪽을 일단은 해보겠다고, 스튜디오스가 한번 돼보겠다고. 그래서 그래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랬어요. 그러셨군요. 참 제가 금요일엔 돌아오면 이 책에서도 지성양 이야기를 보면서 참 여러 생각이 들었는데, 아버님께 이번에 좀 여쭈겠습니다. 지성양이 생존자 명단에 처음에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동거차도죠. 동거차도에 사는 그 어부에 의해서 수습이 된 건데, 당시 상황이 어땠습니까? 실질적으로 제 아이는 실종자와 생존자를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한 5번 정도를 반복을 했죠. 예, 그래서 참 죽었다 살았다를 좀 그런 면에서 좀 많이 좀 특이합니다. 각자의 아이들이 다 사연이 다 있거든요. 저희들 가족들마다. 그런데 특히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살펴보면, 제가 또 나름 방송을 하다 보니 이렇게 생존자와 실종자를 이렇게 넘나드는 그런 아이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너무 많이 반복이 돼 있고, 이제 나중에 그런 것들은 제가 이렇게 섬들을 다니면서 이렇게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제가 밝혔고, 또 증거물도 가지고 있고요. 또 다른 그런 부분들도 역시 저희들 가족들은 처음부터 그랬지만 지금도 그 진실 규명 하나를 위해서 달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조그만 정말 먼지만한 것들이라도 규명이 될 수 있는 게 도움이 된다면 그걸 주워놔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참 많이 너무나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다시피 정부는 없었고, 어떻게
건져내주지도 못했는데 그 아이를 실종자와 희생자를 5일을 거쳐서 진행이 된 상황이에요. 결국 그 5일이라는 기간 동안에는 대한민국의 그런 언론들이 합세를 해서 이제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살펴본 바로는 아버님께서 당시에 그 KBS였죠. 네. 그 지성량의 이름이 생존자가 됐다가 네네. 갑자기 희생자가 됐다가 그걸 반복한 그 과정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버님이 하도 격분해서 그쪽에 항의 전화도 계속해서 하고 또 바뀌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러던데. 네네. 자막 처리를 이렇게 지금 보니까 이제 방송 시스템이 어떤 입력을 해놓고 스위치로 터치가 되면 이제 계속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당번이 좀 바뀌다 보니까 처음에 이렇게 어렵게 그걸 고쳐놓으라고 그랬는데 그 숫자에 대한 관할은 해경 관할이더라고요. 언론 방송이 관할이 아니고 방송국에서 마음대로 숫자를 좌지우지 못하는, 해경에서 이 숫자가 1이면 1 이야기를 해야 언론에서 내보내는.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 수정을 해달라고 아이의 부모가 직접 이야기를 해도 방송국에서 손을 못 하겠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시간이 흐르는 와중에서 싸워가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방송국에 일일이 전화를 다 해서 교체를 했는데, 그게 하루 지나면서 당번이 바뀌어서 새로 고쳐진 게 아니고 옛날 게 또 다시 올라가는. 참 지금 생각해도 손에 땀이 나고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예, 죄송합니다. 같은 언론인으로서 참 제대로 확인을 못한 게, 당시 상황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은 아버님 책에서도 밝히셨듯이 박근혜 대통령과 직접 통화도 하고, 그리고 당시에 그 어떻게 보면 지지부진한 그 진도체육관에서의 상황에서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많이 하셨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대통령과의 통화를 하면서. 그때 방송이니까 대통령께 이제 질문을 드렸죠. 두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두 번째 질문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질문을 했던 겁니다. 대한민국 주인이 누구냐고. 그래서 순간 주춤하시더라고요. 국민이라고.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다음 그 질문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누구냐라는 질문을 했죠. 그래서 지금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대통령께서 우리 학생들, 젊은이들이라고. 제가 그 질문을 왜 드렸느냐. 아이들을 건져내지 못하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히 대통령께, 지금의 입장에서는 당신께, 당신이 이 나라의 주인이고 수장이니까 국가를 책임져야 할 의무가 당연히 있기 때문에 이 나라의 미래는 누구냐, 학생들이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미래가 없다고 인정이 된 상황이 돼버린 거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도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미래 있는지 지금도 계속 묻고 싶어요. 네, 아버님도 말씀하셨더니 어머니 보시기에 아버님 많이 1년 사이에 많이 예, 변하신 것 같은데, 일단 겉모습도 그렇고 특히 머리가 1년 전에 8월 8일 방송 보면 머리가 많이 하얗게 변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옆에서 보시기에. 속상하죠. 너무 그렇지 않아도 뭐 왜소했는데 완전히 너무 많이 빠져서 옆에서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속상할 뿐입니다. 그래도 아버님 이렇게 보면은 백팩에 가방에 네. 상박다 메고 항상 다니시는데 그걸 어떻게 메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 진짜 무겁던데 깡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끌고 오고 버텨내고 집념이 아주 대단합니다. 밥 안 먹고도 방송을 합니다. 어머니께서는 카메라를 원래 다루시지 못하셨죠? 네, 전혀 편집도 못했고요. 카메라도 만질 줄도 몰랐고 두 개 다 완전 제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저도 혼자 하는 게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에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제로 상태에서 지금의 옆에서 돕고 있습니다. 어머님도 건강 같이 조심하시고요. 예, 제가 여기서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그 아버님께 이번에 한번 좀 여쭙겠습니다. 시행령 때문에 많이 지금 마음이 아프신데 시행령도 그렇고 이 때문에 지금 특조위도 참 계속 파행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계속 쌓여 있는데 아버님 어떻게 보십니까? 특별조사위원회는 저희 유가족들이 만든 것도 아니고요. 대다수의 국민들이 정말 이 유례 없는 이 사건을 특별히 조사를 해야 된다고 해서 만들어 놓은 국가 정부의 기관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지요. 엄청난 사건을 제대로 조사를 해라. 지금의 형태는 단적으로 말하면 특별히 조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조사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아마 정확한 답변일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뭐 예산도 그렇고요. 아직 인력도 얼마 전에 이제 뭐 한 30명 정도 별정직으로 뽑았지만 우리 국민들께서 아직 잘 모르세요. 그 파견 공무원들까지 다 들어오려고 그러면은 이번 11월 달이 돼야 인원 구성이 다 됩니다. 실질적으로 특별조사위원회가 제대로 조사가 진행이 되는 시점을 제대로 본다 그러면 인원이 들어와야 무슨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제가 보고 그래도 관심이 있는 국민들이라고 보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시작은 올 11월 달 중순쯤에 직원들이 다 갖춰져 있는 그게 출발점이 정확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기관이 이런 것들 가지고 계속 싸우는데 사실 다 불필요한 것입니다. 오로지 감추려는 자와 밝혀내는 자의 싸움이기 때문에 반드시 밝혀내야 되고 밝혀져야 되고 그것이 곧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는 거거든요. 더 이상의 유가족들이 존재하지 않는 우리나라 좋은 나라가 정말 되고 싶으면 반드시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 세월호 인양이 남았습니다. 예, 지금 저도 다현 부모님을 계속 취재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청와대와 홍대 그리고 광화문에서 계속 1인 시위를 하고 있고 정부가 지금 발표한 건 중국 업체를 지금 선정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버님? 이렇게 지금 미수습자 가족들이 이렇게 지금 거리에 계속 서야 되는 게 참 묻기조차 죄송한데 참 글쎄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지만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나라 바다에 있지 않습니까? 다윤이 어머님 9분 계시고 정말 하늘을 보지를 못하거든요. 아이들이 별이 돼 있는데 어떻게 정말 이렇게 할까? 정말 어른들이 있는 걸까? 도대체 이 대한민국에. 저도 어른에 속하지만 정말 이제는 유가족인 저도 너무 부끄럽습니다. 어른이라는 게. 남아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국민들, 우리 바다에서 그걸 그냥 방치하다시피 지금 이제 모 방송에서 세월호의 수중 모습을 나간 적이 있지만 그 유실 방지 자체도 제대로 해놓지도 않은 그 상황에서 인양 자체를 외국 업체에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국민은 한번 마음을 먹으면 금모으기 운동도 했고요.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냈던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세월호 인양 얼마든지 저희 대한민국이요 할 수 있어요. 업체가 중국 업체로서 정해졌으니 그것도 생색을 낸다고 한 2개월 땡긴다고 그 기간이 내년 7월 달이에요. 원래 제대로 했으면 올해 가을쯤 건져야 됩니다. 저희 국민들이 지금이라도 뭉치면은요 올해 건질 수 있어요. 다 됩니다. 다 나와 있거든요. 조사하는 것들 언론들이 가지고 있고요. 해수부가 가지고 있고 해경도 해체가 됐지만 나름 정리가 되어 있고요.
저희 가족들도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지금이라도 관, 민, 유가족이 합쳐서 진실규명 이전이라도 정말 인양만을 위해서 하나를 위해서 제대로 해보자고 한번 해보시면 다 달려들면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남자들은 특히 알고 있어요. 예비군 훈련 가서 하루 종일 할 거 30분이면 우리 예비군들 끝내고 집에 돌아갑니다. 똑같아요. 자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버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내일 일주기다 보니까 마로니에 공원에서 1주년, 그러니까 4.16TV 1주년 행사를 하시는데 관련해서 짧게 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주년이 아니고요. 네. 부끄러워서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은데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좀 얼마나 참석을 해내실까 이렇게 좀 염려가스러운데 또 일이 많잖아요. 주말이고 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같이 그냥 웃고 울고 이야기하고 다른 분들이 펴놓은 그런 자리에 참석을 하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저희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냥 같이 이야기하고 웃고 울고 싶은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해서 늘 대학로 마로니에 그 자리는 서명과 함께 촛불이 주말마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 가서 그 팀들하고 같이 함께 하려고 합니다. 내일 저녁 8시죠? 예, 8시입니다. 저도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버님 오늘 말씀 여기서 어머니 오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주말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